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수도자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저자는 제이 세티입니다. 제이 세티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탁월한 스토리텔러이며 유명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이다. 소셜미디어의 슈퍼스타가 되기 전 제이 세티는 승려로서 3년간 인도에서 수행했다. 이후에 자신이 배운 지혜를 더 널리 전하고자 런던으로 돌아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는 승려로 지내며 그때 배웠던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지혜를 공유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파트 3의 감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와 고통을 극복하게 한다. 질투와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끼려고 해보라. 상상이 안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감정은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 UCLA의 신경학자 앨릭스 코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에 동시에 접속할 수 없다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지므로 감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코프는 이렇게만 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대상으로 보면 뇌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는다. 말하자면 선순환이다. 연구자들은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0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 중에서 높은 수준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한다. 이별을 겪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무엇이든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답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나쁜 감정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여러 만성 질환의 전조가 되는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나쁜 감정들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좋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을 것이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늘릴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불교 경전 중 하나인 경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승려는 다음과 같이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고맙고 감사히 여기며 누군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호의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좀 더 어려운 요구를 하려고 한다. 나는 여러분이 늘 어떤 조건에서든 감사하길 바란다.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근육을 단련하듯이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지금 바로 훈련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근육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마음의 빈곤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받은 것들을 깡그리 무시한다.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훼손하고 온전한 마음을 갉아먹는 정신적인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브라이언 액터는 의식적인 감사의 습관을 잘 보여준다. 야후에서 11년 일한 뒤에 브라이언 액터는 트위터에 지원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거절당했다. 불합격 소식을 접한 브라이언 액터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트위터 본사에 입사 거절당했네요. 괜찮아요. 통근 시간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다음으로 그는 페이스북에 지원했다. 얼마 후 그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페이스북에서 저를 거절했네요.
근사한 몇몇 분들을 알게 된 멋진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다음 모험이 기다려지네요.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실패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오직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그는 개인 시간에 앱을 하나 만들었다. 5년 뒤에 페이스북은 브라이언 액턴이 공동으로 설립한 왓츠 앱을 21조 5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의 입사를 고사한 회사들은 그가 왓츠 앱으로 번 것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주었을 것이다. 거절당한 것에 집착하며 빈곤한 마음가짐을 장착하는 대신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순간에 판단하지 마라. 무언가의 나쁜 일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믿기 시작한다. 그러지 말고 차질이 생기면 감사하게 생각하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저만의 속도로 저가 원하는 구불구불한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라. 우주는 당신에게 또 다른 계획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스님의 물지개에는 물통이 2개였는데 그중 하나에 구멍이 나 있었다. 스님은 물통을 고치지 않고 매일 물을 날랐다. 어느 날 지나가던 사람이 스님에게 왜 물이 새는 통으로 계속 물을 나르는지 물었다. 스님은 길가를 가리켰다. 물이 가득 찬 물통이 지나가는 쪽은 메말라 있었고 물이 새는 물통이 지나간 반대편은 아름다운 야생화가 잔뜩 피어 있었다. 나는 불완전함으로 내 주변이 아름다워졌죠.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하는 마음이 고마워요 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그것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나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이 순간은 내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지? 그것을 찾아서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상사에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이 순간에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다음 감사할 것을 찾아라. 어쩌면 상사가 내 발전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직장을 떠나야 할 이유를 추가해 준 것에 감사할 수도 있다. 달려가서 버스를 타는데 성공했다면 보통은 잠시 안도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지 말고 멈춰보라. 잠시 시간을 내서 버스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해보라. 이 기억을 내가 받은 행운에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 만약 버스를 놓친다면 잠시 성찰할 시간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데 사용하라. 버스는 또 온다. 내가 차에 치인 것도 아니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쁠 수도 있다.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슬퍼한 이후에 어느 쪽이 되었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상황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 떠올려보라. 교육인가? 나를 가르친 사람인가? 스트레스로 녹초가 되었던 프로젝트인가? 원망스러운 가족에 대한 책임인가? 부정적인 결과였음에도 더는 고통스럽지 않은 일을 하나 골라보라. 이별, 해고, 원하지 않던 소식, 뭐든 좋다. 이제 그 경험이 어떤 측면에서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인지 생각해보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 프로젝트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동료의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내가 아량을 베풀어 가족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개선되었는가? 지금 진행 중인 혹은 예상되는 불쾌한 일을 떠올려보자.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실험 삼아 대체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지 예상해보자. 사랑의 선순환 고리는 친절과 감사를 조화롭게 함께 키워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 친절은 얼마든지 쉽고 또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진정으로 해주고 싶어 하고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이로울지 생각하면서 그 이로움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있다면 남이 나에게 주는 노력과 에너지를 쉽게 알아볼 것이다. 말하자면 나 자신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 친절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된다. 나의 친절이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친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준다. 정성어린 감사의 글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먼저 저녁 파티라는 형식으로 내가 베푼 친절이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다시 친구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든다. 친절과 그에 수반되는 감사하는 마음은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져라. 그리고 그 친절이 넘쳐서 세상을 적시게 하라. 매일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그들이 친절하고 인정스럽고 나에게 잘 베풀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자질을 우리 삶에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나 스스로 그런 자질을 키우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러 연구는 사회관계 속에서 태도와 행동, 심지어 건강도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심쩍은 부분은 전염성을 갖는 이유가 우리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하버드와 UC 샌디에이고의 두 연구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절이 전염성을 갖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친절은 정말로 친절을 낳았다. 친절과 감사가 교환되는 과정에 참여하면 감사 인사를 받는 입장이 될 때가 있다. 감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아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받으면 나 자신이 훌륭하다는 망상 속에서 길을 잃기가 쉽다. 수도자들은 칭찬을 들어도 초연하다. 뭐가 되었든 내가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받으려면 그것을 알아봐준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상대의 관심과 의도에 감사하라. 상대의 훌륭한 자질을 찾아서 칭찬을 돌려줘라. 그런 다음 내가 받은 감사를 나의 스승에게 감사할 기회로 삼아라. 수도자들은 하루 중에 일어난 온갖 작은 교류를 통해 감사를 실천한다. 언젠가 택시를 탔다. 나는 일정이 급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게 차가 출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내가 알아채고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손님이 말이 없기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들었다. 지금은 훨씬 더 주의 깊게 인사를 한다. 짧고 직설적인 말이 더 효율적이고 프로다울 수 있지만 온종일 자동 조종 모드를 켜놓은 것처럼 보낸다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탱해주는 정서의 교류가 차단된다. 한 연구에서 시카고의 통근 열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짧게든 길게든
낯선 사람과 아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용기를 내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통근 시간의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통근자들의 예상은 대부분 정반대였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어색함이 두렵고 혹시 무시당할까봐 걱정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낯선 사람이 기꺼이 대화에 응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익명 속에서 괴로워할 필요 없이 감사할 기회가 만들어진다. 하루 중에 타인과 관련된 수많은 활동을 생각해보라. 통근, 회사 프로젝트, 장보기, 배우자와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말이다. 이렇게 작은 사건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그것들을 통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얻을지는 대개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런 교류 과정에 내가 얼마만큼의 친절을 베풀고 얼마만큼의 감사를 받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감사를 받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승려들도 그렇게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뭘 받았냐고 물어본다면 승려들은 모든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삶은 워낙 복잡해서 많은 선물과 교훈을 주고 우리는 그게 뭔지 늘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감사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어떨까? 내적으로도 행동적으로도 매일 습관에서 감사를 실천해라. 감사는 친절을 낳고 이런 정신은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 우리가 가장 고귀한 의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자질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 이 감사는 연민, 회복력, 자신감, 열정 등 모든 긍정적인 자질을 낳는다. 이는 우리가 의미를 찾고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 감사 파트가 끝났고요. 다시 머릿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스님 마티우 리카르의 뇌를 촬영한 연구팀은 리카르드 스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었다. 그의 감마파 수준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기록된 것 중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감마파는 집중력, 기억력, 학습력, 행복 등과 관련된다. 스님 한 명의 수치가 정상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이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리카르드 스님만이 아니었다. 스님 21명의 명상 수행 중에 뇌의 활동을 촬영한 결과 명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감마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현재를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수조자이다. 수도자들은 유혹을 참고 비난을 삼가고 고통과 불안을 견디며 자존심을 잠재우고 목적과 의미가 넘치는 삶을 꾸릴 수가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침착하고 행복하고 목적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평온하고 느긋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수도자들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날 때부터 수도자가 아니다. 많은 수도자가 속세의 다양한 배경에서 출발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내가 아는 승려 중에는 금융계 종사자였거나 록밴드에 있었던 이도 있다. 그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학교에 다니며 똑같은 도시, 똑같은 동네에 살았다. 집에 촛불을 켜두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산 꼭대기에서 나무 자세를 하는 사진을 걸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토록 크게 만족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쫓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문화와 미디어는 성공과 업적의 모범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온갖 이미지와 개념을 우리에게 주입한다. 그러나 명예와 돈, 매력,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끝내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바랄 것이다. 이는 좌절, 환멸, 불만족, 불행, 탈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나는 흔히 원숭이 같은 마음과 수도자의 마음을 자주 대비시킨다. 마음은 우리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다. 요즘 사람들이 다들 과도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불안을 느끼며 고생하는 것은 원숭이 같은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이다. 원숭이 같은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옮겨 다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뿌리를 파고들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책을 세운다면 우리도 수도자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수도자의 마음은 우리를 혼돈과 잡념에서 구하고 명료함, 의미,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 메소드 연기를 한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온라인에 있을 때, 그때 연기하는 페르소나가 따로 있다. 각각의 페르소나는 나름의 이점을 가진다. 페르소나는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돈을 벌어주고 그리 편리하지 않은 직장에서 무리 없이 일할 수 있게 돕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계속 교류해야 되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정체성에 너무 많은 층이 생겨버린 나머지 진짜 나를 보지 못한다. 애초에 그게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기라도 했다면 말이다. 우리는 아무런 의식적 통제나 의도 없이 직장에서의 배역을 집으로 가져오고 친구와 있을 때의 배역을 애인과 있을 때 사용한다. 아무리 내 배역을 잘 소화해도 결국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고 가치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불행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작고 나약했던 나는 일그러진다. 자신을 관찰하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내 가치관이 무엇이고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그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수도자들의 가치관을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슈람의 스승들은 고귀한 가치와 저급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고귀한 가치는 우리를 행복, 만족, 의미가 있는 곳으로 끌어올린다. 저급한 가치는 우리를 불안과 우울함, 고통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린다.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고귀한 가치 및 질 높은 가치는 다음과 같다. 두려움 없음,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봉사와 자선활동, 수용, 희생, 검소함,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 만족, 친절, 고결함, 결연함. 저급한 6가지 가치는 탐욕, 욕정, 분노, 자존심, 망상, 질투이다. 저급한 가치가 위험한 이유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종류가 몇 가지 안 된다. 나의 스승 가우랑가 다스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실망한 일보다는 기뻐할 일이 더 많은 법이다. 선택할 일은 매일 생기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선택의 가치를 엮어 넣을 수 있다. 결혼이라는 큰 일부터 친구와의 말다툼 같은 작은 일까지 무언가 선택을 내릴 때마다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가치관이다. 고귀한 가치 때문이든 저급한 가치 때문이든 말이다.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방향을 풀린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내 행동과 일치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내 결정을 좌우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놓아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관념을 몽땅 다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떠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이다. 이웃집 개가 짖으면 짜증이 난다. 개 짖는 소리는 언제나 방해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반응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열쇠는 자각이다. 나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를 평가할 때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인식해서 그 여자는 맨날 불평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부정적인 사람은 바로 나이다. 아슈람에서는 모기장을 치고 잔다. 매일 밤 모기장을 친 다음 손전등으로 그 안에 벌레가 없는지 확인한다. 어느 날 아침 내 모기장 안에 모기가 딱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내가 물린 곳은 10군데도 넘는 것을 발견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기억났다. 스스로 너무 작아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모기 한 마리와 함께 잡으라. 옹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말들은 바로 모기와 같아서 아주 조금만 있어도 평화를 강탈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채지 못한다. 내가 그 모기 한 마리를 알아채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생각을 정화하기 위해 수도자들은 자각, 접근, 수정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나는 이 과정을 기억하기 쉽게 알아채고 멈추고 바꾼다고 표현한다. 먼저 어떤 감정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알아채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기 위해 잠시 멈춘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수정한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그 순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꾼다. 알아채고 멈추고 바꾸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한다는 말은 내 주위의 해로운 충동을 알아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승님들은 우리가 나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맞설 때 효과적인 방법들을 일러주었다. 일주일 동안 불평도, 비교도, 비난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적어 나가라고 했다. 이 연습의 목표는 하루하루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다. 나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자각할수록 그런 성향을 더 많이 놓아줄 수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적어 나가면 그게 어디에서 발언했는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의 외모를 평가하는가?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내가 기여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일에 대해 불평하는가? 친구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내게 전달하는 것은 내 측은지심을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친구를 응원하기를 바라서인가? 때로 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예상을 한다. 이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된 우화가 하나 있다. 사악한 왕이 착한 왕을 만나러 갔다.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자 사악한 왕은
자기 접시를 착한 왕의 것과 바꿔달라고 했다. 착한 왕이 이유를 물으니 사악한 왕은 이렇게 답했다. 여기에 독을 탔을지 모르지 않소. 착한 왕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악한 왕은 더 초조해졌다. 사악한 왕은 착한 왕의 이중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접시를 다시 바꾸었다. 착한 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악한 왕 앞에서 음식을 한 입 먹어 보였다. 사악한 왕은 그날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질투하거나 의심하는 태도는 실제로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하는 일일 수도 있다. 사악한 왕은 자신의 불명예를 착한 왕에게 투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한 질투, 안달, 의심은 나 자신에 관한 무언가를 알려준다. 부정하는 투영이나 의심은 나 자신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끼치고 낙담한 나머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할 수도 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승진을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사악한 왕과 마찬가지로 배를 골는 사람은 내가 될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이 밖에도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를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